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정상이 뭔지, 기록이 뭔지 잘 모릅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무엇을 위해 음악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한 겁니다. 어제 조용필 데뷔 5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왕 조용필이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너무 행복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서 오랫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정상에 오를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죠.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3부 들어가기 전에 일부 뉴스 브리핑에서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이 비공개리에 만났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나 그 회동 일정이 하루 좀 늦춰졌다고 하죠.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12일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그 삼성증권 배당 사고 여파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피해를 본 그 투자자들에게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감독원 어제부터 그 특별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증권에 대해 그 징계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감원에서 특별검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특별검사라는 게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그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좀 특별하게 인원이 구성이 되어서 이번에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라는 표현 대신에 검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네. 이 금융기관에서만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는지요? 네, 어제부터 4월 19일까지 총 7일간인데요. 검사는 상황에 따라서 검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인력 투입이 평상시에 이 검사 때보다도 한 2배 정도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평상시 검사는 한 대여섯 명이 검사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검사의 경우에는 좀 검사의 심각성도 있고 해서 검사 인원을 총 8명으로 지금 투입하였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검사 상황에 따라서 검사 인원을 더 늘릴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그 주식이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어떻게 입력이 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입력된 주식을 일부 직원이 매도를 하였는데 또 어떠한 경위로 매도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 또한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삼성증권의 그 우리 사주 그 배당 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삼성증권의 주식 매매 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자, 어떻게 입력이 됐느냐, 또 어떻게 그 매도 주문이 나갔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실수로 대한 해서 1,000원 대신에 1,000주라고 했고, 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책임의 규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부 통제가 잘 되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시스템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증권의 시스템이 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번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쟁점 사안들이 있는데 이 잘못 입력된 이제 이런 것 실수도 있었겠고요. 또 이제 직원들의 도덕적인 해이 문제 잘못 들어오는 것을 이제 알고도 뻔히 이걸 이제 매도를 했다는 것도 문제고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뭐랄까요. 이 부분에서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비단 삼성증권의 문제, 삼성증권에만 이렇게 국한된 문제일까요?
네, 저희도 그 다른 증권사도 좀 유사할 가능성이 있어서 삼성증권의 검사 이후에 타 증권 회사에 대한 그 우리 사주 점검도 오늘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감독원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는 그동안 이런 그 사고의 개연성, 시스템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전혀 뭐 예상하거나 우려하지 못했었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전 증권 회사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에 대하여 사고 예방 또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해 왔습니다. 네. 물론 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증권 사고에 대해 책임감을 느낍니다만은 이번 사고의 책임은 내부 통제와 관련 시스템이 미흡한 삼성증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 엄청난 마지막에 발행 주식 이상의 그 유령 주식이 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아무런 걸러지지 않고 이제 시스템에서 이 작동을 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총 28억 주가 넘는 주식이 네.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입고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시장에 나온 것은 이제 500만 주입니다. 이거는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부 잘못된 입고이고 또 시장에 나와서는 안 될 주식입니다. 네.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이번 검사를 통해서 좀 정확하게 그 시스템의 문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이 검찰 수사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네.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에 관련 자료를 뭐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잘못 입고된 이 주식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제 이거를 직접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네. 16명에다가 플러스 뭐 6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어쩔 수 없이 그 자기 이제 계좌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뭐 아무튼 호기심 차원에서 했다 이런 분도 있지만 그 수익을 노리고 외부 세력과 연계해서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 그리고 직접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매도를 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검사 동안에 좀 확인을 다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 부분에서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문제인데, 이 매도 금지라는 이제 공지사항을 그 2번이나 띄었는데도, 이제 그 주식을 더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든 뭐 좀 지금 검사가 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도 전부 다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그 국민연금이랄까, 이 공무원연금, 이 거래 중단을 좀 통보했고요. 그 교원 공제에서도 상당히 좀 연기금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금감원에서는 그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이제 파장을 일으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그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철저하게 검사하고 조치해서 투자자들께 주식시장에 대해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조사를 해보셔야 된다, 검사를 해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삼성증권에는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징계 이런 것들이 좀 내려질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검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과가 나오면은 네, 당연히 뭐 그렇겠죠. 그 징계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네, 뭐 기관에 대한 징계도 있고요. 네. 관련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있습니다. 네. 뭐 기관이 문제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라면 이제 그 기관에 대한 징계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검사 책임에 대한 어떤 이런 거 수도 있는데, 자, 이 기관에 대한 징계,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관도 뭐 여러 가지 징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낮은 단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기관 주의가 있고 기관 경고, 또 그 다음 수위가 영업 정지, 뭐 이러한 순서로 이렇게 기관에 대한 조치가
뭐 있습니다. 네. 종류에 대해서는. 네. 영업 정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관 징계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영업 정지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 제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검토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결과가 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제 보상안을 그 삼성증권에서 내놨습니다. 이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그 보상을 하겠다는 건데, 매도 타이밍을 놓친 그 현주들에게도 그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증권이 배당, 피해자 보상 그 절차와 그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보상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사주 그 배당 입력 시스템도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원래 그 주식 배당을 하려면 이제 그 발행사가 그 애탁원 등의 그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절차가 좀 생략됐는데 이게 원래 그렇게 좀 가능한 건가요? 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절차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다른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예, 주식 배당은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을 거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현금 배당은 삼성증권이 바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만일 삼성증권이 이번에 주식 배당을 하였다면 한국증권금융과 예탁원을 거쳤을 것이고 그렇으면 이제 검증이 이루어졌을 텐데 네. 이번에는 이제 현금 배당을 하면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입력을 실수를 하여 주식을 입력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래 그 다른 기관, 금융기관 같은 걸 통해서 한꺼번에 좀 나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잘 안 됐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거 직원들의 그 도덕적인 해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 좀 궁금한 거는, 이 증권사 직원들인데, 자신들의 이제 그 통장에 입고된 이제 그 주식들을 갖다 내다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증권사 직원들이 직접 그 자기 거래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증권사 회사 직원도 네. 자기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기가 뭐냐면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면은 이제 그 거래는 좀 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 관련 그 법규를 이제 따라서 네. 준수를 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우리 사주 그 배당 시스템이 20년 동안 한 번도 좀 고치지 않아서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 삼성증권의 우리 사주 배당 시스템이 오래됐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사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그동안 이렇게 좀 수정되거나 개선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들으신 후에 4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0분 8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입니다. 이 뒤쪽으로 여의 하류나들목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리고 있는데 그 전후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청담대교 목간 지점에 있었던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은 5분 전쯤에 모두 끝이 났는데요. 천호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는 정체가 남아있고요.
같은 방면 강변북로도 천호대교에서 잠실대교, 청담대교 부근 그리고 한남대교에서 이촌동 사이로 밀립니다. 반대편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자유로 행주대교 부근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강변북로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와 비슷하게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정릉램프에서 성산램프를 지날 때까지 긴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도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경제시선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금융감독원 이제 관계자와 그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네, 삼성증권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네, 이 삼성증권이 일단 유령 주식 사태가 벌어진 날 삼성증권 주식을 팔아서 즉 매도 주문을 내서 이 손해를 본 모든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 피해를 좀 보상하기로 했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1차 피해자니까요. 피해자 범위를 어디까지 둘 거냐가 관건이었는데요. 지난 6일이죠. 그때 매도세가 집중됐던 그날의 주식을 팔아서 손해본 투자자들에게 모두 보상하겠다라는 거고요. 하루 동안 매매 손실 입었던 이제 신고한 투자자는 지금 107명인데 더 있겠죠. 정확한 보상 규모는 좀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삼성 직원들의 유령 주식, 지금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한 시간이 9시 35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던 사람만 보상을 하겠다는 거죠. 매도가 대규모 매도세가 있는 다음에 사서 판 거는 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미 이제 그 상황이 전개된 이유니까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최고가 산정은 그 피해 기준은 최고가였던 당일날 6일날 최고가였던 39,800원에서 본인이 매도한 가격을 뺀 그것만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이 삼성증권의 이제 그 주가 하락, 가치 하락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선을 좀 제시를 한 건가요? 그날만 이제 보상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상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사실 가만히 있었는데 주가 자체가 지금 거의 한 10%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사실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만약에 앞서 이제 금감원에서 발표한 건 계속 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를 염려하는 거죠. 첫째는 영업정지 내지는 어떤 큰 중징계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또 그게 주가에 영향이 미칠 수 있고요. 되게 조심스럽죠. 금감원 입장에서는 지금 왜냐하면 완벽하게 조사가 안 끝났고 금감원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동안 뭐 했느냐. 감독 책임이라는 굉장히 거죠. 중요한 물음이 20년간 바뀌지 않았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는 주식 발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네. 자사주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예탁원 거치지 않고도 이런 실수 내지는 오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 무차입 공매도라는 걸 이번에 가능하다는 건 보여줬거든요. 이게 무차입 공매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거잖아요. 네,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이런 범죄가 가능하네라는 걸 다들 알게 된 거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 그렇죠. 이렇게 몇백만 주가 팔렸으니까 발각이 된 거지. 네. 10만 주, 20만 주는 발각 안 되지 않았겠어라고 다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명쾌하게 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사실 감독원의 어떤 그 위상과 책임로부터 방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금융감독원 누가 감독하죠? 없습니다. 없고요. 감사원이 감독을 합니다. 감사원도 이제 금융감독원은 반관반민이거든요. 네. 감사원이 직접적으로 감독 못해요. 금융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동안 감사원과 감독원의 사이가 사실 안 좋았던 적이 있었죠. 채용비를 두고서도.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고용지표가 최악의 수준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사실 식상합니다. 네. 늘 하는 얘기니까요. 근데 몇 년 만에 최악이다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특이한 게 실업률 17년 만에 최악이고요. 근데 이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문제예요. 이게 10만 명대거든요. 이게 2달 연속 이렇습니다. 원래는 30만 명이 무너질 때도 이거 아차 싶었는데 20만 명이 올 들어서 무너졌는데 10만 명대를 2달 연속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 창출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지금 뭐 고용 없는 성장도 저도 얘기하고 무수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용 창출 능력이 있는 대표적인 제조업이 자동차와 조선인데 네. 다 어렵잖아요. STX 조선 매일 얘기하고 있죠. 성전조선해양 얘기하고 있죠. 한국GM 얘기하고 있죠. 고용 창출을 어디서 하냐는 거죠. 이 단순히 그 기업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들. 그렇죠.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네. 몇십만 일자리에 짓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서비스업이 이제 일자리 창출해왔는데 이게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문이 아니냐. 사실 복합적입니다. 근데 네. 가만히 이번에 보면 이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을 보는데 이게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요식업, 숙박업 쪽의 일자리 지표가 아주 안 좋거든요. 네. 이거는 그래도 최저임금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이 문제가 참 우리 사회 가장 사실 핵심적인 문제이고 또 구조적인 문제여서 답을 찾기도 좀 쉽지가 않은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사실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가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리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서 그래서 아마 동결 전망 오늘 동결하고 오전 9시 잠시 후에 열리게 되는데 기준금리 1.5% 올해 성장률 3%는 아마 계속 유지하지 않겠냐라는 게 현재 네.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자,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건 뭐 시리아발 그 중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트럼프가 시리아에 미사일 쏘겠다. 러시아 니들 긴장해라. 이렇게 트위터를 날렸죠. 네. 당연히 이게 그 나라 중동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요. 이 공급 측면에서 보면 원자재 가격, 특히 원유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이거 그럼 또 감산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원유 가격과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우리나라 경제에도 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또 금리 결정에도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만간에 휘발유 가격도 오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차를 싱가포르 가격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원유 가격, 석유 가격, 기름값 가격이 연동이 되는데 한 2달 정도 걸리죠. 정도 네. 있으면 바로 반영이 되죠. STX 조선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종적으로 법정 관리를 이제 면하게 됐습니다. 어제 결정이 난 거죠,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네. 세 번째, 3일째 지금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STX 조선 노사가 자구계획안과 그리고 이제 그 노사 합격서를 제출했죠. 그게 합격이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산업은행이 결정을 냈고요. 당연히 일자리가 부담이 됩니다. 앞서 일자리 지표 얘기를 했는데 STX 조선까지 법정 관리, 최악의 경우 뭐 청산까지 된다면 그 일자리는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게 상당히 네. 염려가 됐던 것 같고요. 이제 희망퇴직, 아웃소싱 뭐 이런 거 다 자구계획 안에 향후 1,100여 명이 5년간 6개월씩 무급휴직을 하는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는 기존 임금의 절반도 받지 못한다. 이건 그래도 자구계획 안으로 볼 수 있다. 괜찮은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법정 관리까지는 가지 않겠다라고 일정은 지금 네. 결정을 했는데 조선업 업황이 좋아지느냐. 현재는 2022년 정도가 돼야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일자리 지표도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지금은 너무 베이비붐 시대 에코 세대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아. 2023년이 되면 괜찮은 거다. 그때까지 마중물이 돼서 뭐 이런 추경돼서 버티자라는 건데 4년, 5년이 상당히 힘든 시기가 되는 거죠. 사실 굉장한 새로운 실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임금을 절반 이하로 깎아서 5년 동안 버텨보겠다. 이런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게 정말 가능할지 어떻게 보면 정말 눈물겨운 이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뭐 이제 허리띠 졸라매지 않고 고통 없는 이런 구조조정 없는 회생이 쉽지 않으니까 뭐 이런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응원이 좀 필요한 대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그 허리띠 졸라매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그 일본에 다녀올 때 그 출국세를 내야 된다고 하죠.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10,000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유가 도쿄올림픽 대한 관광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출국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일본 들어갔다 나올 때 거기에 출국세를 걷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무슨 배포입니까?
뭐 그렇지 싫으면 일본 오지 말라는 건데요. 뭐 이 10,000원 내기 싫어서 일본 안 가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딱 노린 거죠. 만약에 한 그 가격 저항선을 딱 받겠죠. 어느 정도면 저항이 없겠거니 그걸 또 항공료에 부담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항공권 티켓팅 할 때 10,000원이 더 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겠냐는 거죠. 유류하중료 더 붙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고스란히 일본 정부로 하고 일본 도쿄올림픽 성공적 개최에서 이제 우리 관광객들이 10,000원씩 기부를 하는 게 되는 거죠. 내년 1월부터입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 게 있나요? 아마 없죠. 우리나라도 아니 올림픽 뭐 안 해본 나라 우리도 방금 동계올림픽 평창올림픽 열었는데 평창올림픽 때 출국세 10,000원 받았나요? 안 받았습니다. 네. 오히려 뭐 더 많이 오라고 일본다운 뭐 발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카카오 택시 그 유료 호출 서비스 택시 기사들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면서요? 500원 받자고 호출을 받겠냐 이런 겁니다. 1,000원인데 이제 그게 50대 50이니까요. 네. 1,000원인데 일단 400원을 포인트로 받고요. 네. 100원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승객들이 내리면서 평가를 하잖아요. 기사님 어떻습니다. 별점? 네. 별점에서 최고점을 받은 100원을 더 줍니다. 별점이 내시면 뭐 5개인데 내시면은 뭐 80원. 뭐 그런 식으로 준다는 건데요. 이제 일단 목적지가 안 뜨잖아요. 네. 그 불확실성을 두고 승객을 잡으러 가냐. 차라리 그냥 잠잡고 보겠다라는 게 현재 대체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내일, 그러니까 4월 13일 어떤 날인지 아시는지요? 내일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최초의 민주정부로서 그 역사적인 의의가 뜻깊은데요. 오늘은 그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서 이 1919년 4월 13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의 전속 역사학자이죠. 네, 전유영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임시정부 수립 앞서도 저희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1919년 전국을 뒤흔었던 3.1 운동의 결과물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일단 현재 89년도에 지정을 했을 거예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지정을 했는데. 네. 좀 이 문제는 재론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이 독립을 선언한 그 운동이었기 때문에. 네. 대다수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독립을 선언했으니 당연히 이제 독립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좀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필요하다. 이건 뭐 누가 주도했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국내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들이 국내적으로 많이 나왔던 거라서 3.1 운동 이후에 대개 이제 정부 수립을 표방하고 선포한 것만 한 7개 정도 된다고 좀 연구 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중에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좀 그 인원들이 좀 짜여 있었던 곳이 3곳인데요. 네. 하나가 1919년 3월 17일에 조직되었던 블라디보스톡에서 조직된 이른바 대한국민의회. 네. 이건 먼저 의회를 조직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4월 13일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조직되었다고 하는데. 네. 그 이후에 여러 기록들을 좀 보면은 4월 13일이 아니라 4월 11일이다라는 견해가 더 좀 힘을 얻고 있고요. 네. 근데 3월 17일에 결성된 대한국민의회나 4월 11일 또는 13일에 조직된 상해 임시정부나 그게 지금 현재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4월 23일에 서울에서 한성정부라고 하는 것이 선포가 됩니다. 4월 23일이요? 네, 이건 이제, 예. 네. 전국 13도 국민대표대회를 서울 서린동 봉춘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거든요. 네. 그게 어디냐면 지금 바로 청계천 광장 북측입니다. 네. 거기에 있었던 거기에서 이제 국민대표대회를 열고, 정부 이제 요원 명단 또 정부의 그 헌법 초안 이런 것까지 발표를 하거든요. 이게,
당시에 이제 UPI 통신 이걸 통해서 네. 전 세계에 알려졌죠. 국내에서 맞으면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니까 서울에서 정통성이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서울에 선포됐고 네. 국내 국민대표대회를 어쨌든 열었고 네. 그렇게 해서 선포한 정부라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정부가 선포된 다음에 당장 이제 상해와 러시아에서 먼저 선포됐던 의회와 정부가 네. 통합을 논의하는데 통합을 하는 김에 일단 여러 개의 그 선포됐던 정부들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러겠죠. 그래서 양쪽 모두 이 서울에서 선포되었던 4월 23일에 선포되었던 한성 정부를 정통으로 승인하고 네. 그렇게 해서 위치는 상해에 두되 정부의 정통은 한성 정부에 둔다. 이렇게 승인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그 임시약헌 이런 걸 새로 제정해서 선포한 것이 9월 11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역사를 보면 3월 17일에 대한국민의회, 4월 11일에 상해 임시정부, 4월 23일에 한성정부. 네. 이걸 다 통합해서 9월 11일에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됐기 때문에 일단 좀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 헌법이 법통으로 계승한 것은 4월 23일에 한성정부입니다. 네. 또 이제 우리가 그런 역사적 말 그대로 이 히스토리를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군요. 자, 임시정부가 그래서 이제 그 상하이가 이제 거점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이 훨씬 더 이제 가까울 수도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가까운데요. 네.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그것을 이제 임시정부 수립을 추동했던 3.1운동이죠. 3.1운동 당대에 기대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면 이제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네. 예를 들어 거기 보면 그래서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온다.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시대가 가고 네. 전 인류 공존 동생권의 시대가 온다. 이런 것들이 3.1운동 김일동립 선언서를 일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세계가 개조되고 있다. 네. 세계 개조의 대기온에 수능병진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세기가 정말 격변의 시기였잖아요. 1차 대전 겪고 나서 이른바 경쟁 만능주의, 힘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퇴조하고 개인 또는 계급 또는 민족 단위로 인간의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들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네. 그걸 이제 인도주의라고 표시했죠. 그래서 3.1운동 당시에 김일동립 선언서에도 인류 양심과 시대 정신이 정의의 군과 인도의 간과로서 호언하는 금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정의와 인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와 인도의 정신이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이때 세계 인류 양심에 호소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외교적으로 유리한 곳을 찾았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당시 상해는 이제 동아시아의 국제도시였고. 그렇죠. 상해 자체가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등 각국 조개들이 몰려 있어서 외교 교섭을 하기에 편한 데다가 일본 관원의 좀 탄압을 피할 수 있다. 했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노령보다는 상해가 낫다. 러시아령보다는 상해가 낫다 해서 위치를 상해에 두기로 최종 결정했던 거죠. 네. 자,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인류의 양심에 의거해서 혹은 호소해서 하려 했던 것은 당연히 이제 우리 그 정부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이제 인정받는 거였겠잖아요. 그 어떤 활동들을 이제 졸업했을까요? 그건 이제 베르사유나 파리에서 열렸던 이제 전후 강화회의의 공식 대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식민지 약소국 대표로서 이제 우리가 독립을 선언했으니 독립을 국제적으로 승인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회의 참석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일본이 이제 그걸 또 일본도 차단하려고 이제 적극적으로 방황했겠죠. 또 당시 그 열강들도 표면적으로는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하고 내세우고 하면서도 이 1차 대전을 겪어놓고도 이제 세계 체제가 급격하게 바뀌는 걸 원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민족 자결의 원칙은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이 되고 승전국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공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의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정해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승전 당시 일본은 이제 독일과 싸워서 산동반도를 공격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승전국의 일원으로 취급이 됐고요. 네. 일본의 발언권이 더 컸고, 거기에서 이제 승전국 식민지로서의 조선은 이제 고려 대상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강화회의 참석이 실패했지만 대신에 이제 정부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독립운동의 지휘기관으로 자기 위치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연통제, 교통국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국내와의 이른바 정보통신망 이런 거 갖추고요. 네. 또 나름대로 이제 세금도 좀 부과를 하고요.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네. 임시정부 그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임시정부 하면 떠오르게 되는 사람은 김구 선생이죠? 이 1919년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네. 선출했던 건 좀 배경이 좀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왕조, 그러니까 3.1운동 당시에 많은 민중이 그렇게 물었어요. 독립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독립을 하면 누가 임금이 되느냐. 어떤 나라냐?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요. 그렇죠. 왕조 국가 아닌 국가가 없었어요. 네. 하늘이 임금을 지명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천리에 부합하는 일이고 백성 스스로 지도자를 추대하는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네. 당시 일반적인 의식 수준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담하게 민주공화국을 선포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좀 타협이 필요했던 것이죠. 왕조와의 완전한 결별이 아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헌법에는 구황씨를 우대함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조건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독립운동가이지만 황실과 조금이라도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전주시라는 것이 하나 좀 조건을 적용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것도 네.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당시 미국 대통령이 윌슨인데요. 프린스턴 대학 총장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의식으로 보면은요, 이승만은 윌슨의 제자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제 가장 이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 대통령의 제자이니까 외교력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을 추대했는데 생각과는 달리 특히 이제 국제 정세가 변화하면서 국제연맹이나 이제 미국이나 한국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 냉담해졌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이 실질적으로 이제 외교 활동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네. 이제 게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제연맹에 가서 조선을 당장 독립시킬 수 없다면 일본에서 빼앗아서 국제연맹의 신탁 통치하에 두고 실제로 미국이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독립운동가 진영 내부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고 결국 이제 탄핵당했죠. 우리나라 최초의 탄핵당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탄핵당. 탄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군요. 그렇죠. 네. 임시정부에서부터 탄핵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여러 차례 갈등을 겪으면서 백범 선생이 임시정부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네. 나갔던 거고요.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또 이제 건국절 논란도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든 해방되기 전까지 27년 동안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소임을 다했다. 아무튼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던 이 임시정부. 올해 59주년인데요. 네. 그 의미 좀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920년에 임시정부 주최로 3.1절 1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는 3.1절을 건국절로 명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내년이 10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생긴 지 100주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만든 동인력이 3.1절이기 때문에 내년 3.1절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다른 날이 아니고요. 독립을 선언한 날이에요. 국제적 네. 승인을 받은 날도 아니고 정부를 수립한 날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1절의 의미를 좀 되새기고 내년 100주년은 정말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으로서 온 국민이 기념하는 그리고 네. 또 3.1운동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는 그런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준비를 좀 열심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3.1절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속에 오랜만에 하늘도 맑습니다. 그러나 중국발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하죠. 또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게 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이 불의한 권력과 체제에는 시민들이 맞서 싸울 권리가 있다는 이 시민 불복종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죠. 미국의 19세기 사상가 겸 문학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말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이라는 신전을 짓는 건축가이다. 네, 자 오늘도 좀 마스크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기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